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슬프기보다 먼저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감정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그 순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병원 장례식장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만 보고 있었다. 겨울비가 차창을 길게 긁어내리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라디오 볼륨을 줄이며 많이 놀라셨겠어요 라고 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놀랐느냐고 묻는다면 물론 놀랐다. 하지만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충격이라기보다는 끝내 풀지 못한 문제를 영영 풀지 못하게 되었다는 당혹감에 가까웠다. 내 아버지는 평생 나와 어머니가 부끄러워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늘 검은 옷을 입고 다녔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면 괜히 목소리를 낮추거나 슬쩍 눈길을 피했다. 아버지가 다니는 직업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재수 없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버지는 장의사였다. 정확히 말하면 장례지도사였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꺼리고 두려워하는 시신 수습과 염습까지 직접 하는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그 직업이 싫었다.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적는 날이면 친구들은 의사, 경찰, 운동선수, 교사 같은 걸 썼다. 하지만 내 차례가 되면 항상 누군가 먼저 물었다. 너네 아빠 무슨 일 하시냐? 처음엔 솔직히 말했다. 그러면 반 아이들 표정이 변했다. 진짜 시체 만지는 사람이야? 헐, 무섭다. 그 뒤로 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공무원 비슷한 일이야. 병원 관련 일이야. 행정 쪽이야. 아버지는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한 번도 따져 묻지 않았다. 그는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집에서도 늘 조용했다. 식탁 앞에서도 TV 앞에서도 내가 학교 이야기를 꺼내도 짧게 듣기만 했다. 그래, 고생했다. 밥 먹어라. 그게 다였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안아준 적이 없었고, 칭찬을 크게 해준 적도 없었고,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온 적도 없었다. 대신 늘 늦게 들어왔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나가고 사람들이 하루를 정리할 즈음 돌아왔다. 옷에는 늘 소독약 냄새와 향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냄새가 싫었다. 죽음이 달라붙은 냄새 같았다. 중학생 때는 어머니와 크게 싸운 적도 있었다. 왜 꼭 그 일을 해야 돼? 다른 일 하면 안 돼? 어머니는 밥상을 치우다 말고 나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너는 아직 아버지를 몰라. 그 말이 더 화가 났다. 엄마는 알아? 맨날 말도 안 하는 사람을 뭘 안다고 그래.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내 방문 앞에 한참 서 있었지만 결국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는 더 싫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이미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여러 명 서 있었다. 모두 아버지와 같은 업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내게 정중히 인사했다.
아버님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 말이 거슬렸다. 사람이 죽으면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진 않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영정사진소 아버지는 생전과 다를 바 없이 무표정했다. 늘 그렇듯 검은 정장의 짧은 머리, 쓸데없는 미소 하나 없는 얼굴.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이상한 건 동네 사람들보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 손등이 거칠게 튼 중년 여자, 낡은 운동화를 신은 청년, 그리고 검은 마스크를 쓴 어떤 남자는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오래 울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버지를 아주 잘 아는 얼굴이었다. 밤 10시가 넘어 조문객이 뜸해졌을 때 나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두 남자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 일은 결국 끝까지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지?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잖아. 그날 그 아이만 아니었으면 나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그 아이, 무슨 이야기지? 내가 다가가자 두 사람은 대화를 멈추고 입을 다물었다. 내가 묻자 그들은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아버님이 좋은 일 많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 장의사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죽음보다 아버지의 인생이 궁금해졌다. 새벽 1시가 넘자 어머니는 지친 얼굴로 쉬러 들어갔다. 나는 빈소를 지키다 문득 영정사진 아래 놓인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보게 되었다. 검은 가죽 지갑, 낡은 손목시계, 안경, 휴대전화,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열쇠 고리에는 흰색 라벨이 붙어 있었다. 사타쉬 17.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빈소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왔다. 35 안팎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다. 그녀는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곧장 내게 다가왔다. 김태수 씨 아들이시죠? 나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세요? 여자는 대답 대신 명함을 내밀었다. 서린 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였다. 이 시간에 형사가 왜 여길 오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충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님 사망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곧바로 이해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엔 심장마비로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병원 응급실 CCTV와 도착 당시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니 누군가와 몸싸움이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아버님 휴대전화 마지막 통화 기록입니다. 형사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발신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대신 숫자만 떠 있었다. 그리고 통화 시간은 47초. 이 번호가요? 형사는 낮게 말했다.
15년 전 미제 사건 참고인 명단에 있던 번호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장의사인 아버지와 미제 사건? 형사님, 지금 사람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냥 장례 지도사였어요. 형사는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겉으로는 그랬겠죠. 그 말이 이상하게 남았다. 겉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에 쥔 열쇠를 보더니 물었다. 그 열쇠 어디서 났죠? 유품 상자에 있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었다. 혹시 뒷면 보셨습니까? 나는 라벨을 뒤집어 보았다. 작은 글씨가 있었다. 동명추모원 지하 4층 17번 보관함.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제가 찾던 게 맞네요. 찾던 거라니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김태수 씨는 단순한 장례 지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는데요? 형사는 주변을 다시 확인하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증인 보호 비공식 협조자였습니다. 나는 웃어버렸다. 어이가 없어서 지금 영화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형사는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파일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성연쇄 실종 사건 참고자료 비공개. 내 손끝이 차가워졌다. 15년 전 한 지역에서 여성 4명과 남학생 1명이 연달아 사라졌습니다. 언론에는 크게 안 났지만 강력계에서는 유명한 사건이었죠. 결론적으로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아버지랑 무슨 상관입니까? 형사는 파일을 넘겼다. 사진 몇 장이 나왔다. 오래된 장례식장 사진, 흰 천에 덮인 시신, 그리고 젊은 시절의 아버지. 나는 말을 잃었다. 아버님은 당시 사건 피해자 일부의 염습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시신 상태를 보고 경찰보다 먼저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이상함? 모든 피해자 손톱 밑에 같은 종류의 푸른 섬유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제대로 안 남았지만 아버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다. 형사가 말을 이었다. 당시 담당 형사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사건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또 비슷한 시신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님은 같은 섬유를 다시 봤습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그때부터 아버님은 혼자 그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공기가 갑자기 낯설게 변했다. 방금 전까지 내가 서 있던 빈소가 전혀 다른 장소처럼 느껴졌다. 장의사인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이제 사건을 추적했다고? 형사는 나를 데리고 빈소 뒤편 복도로 나갔다. 아버님은 직업상 경찰보다 더 먼저 죽은 사람의 흔적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라 아무도 그분 말을 깊이 듣지 않았죠. 하지만 그분은 피해자들의 몸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흔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알렸습니까?
처음엔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님은 경찰 내부에도 누군가 사건과 연결돼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내부에요? 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형사는 즉시 말문을 닫고 그쪽을 바라봤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였다. 그는 우리가 보는 걸 느꼈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라졌다. 형사의 표정이 급격히 굳었다. 누구죠? 그녀는 대답 대신 나를 끌듯이 다시 빈소 안으로 데려갔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절대 어머님께 바로 하지 마세요. 뭔데요? 아버님은 죽기 전까지 누군가를 숨겨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를요? 형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오성연쇄 실종 사건 마지막 생존자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생존자. 당시 모두 죽었다고 생각됐던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13살 여자아이였어요. 실종 후 3일 만에 발견되는데 기억상실 증세와 극심한 쇼크 때문에 증언을 못했습니다. 이후 보호시설로 옮겨졌고 기록도 흐려졌죠. 그 아이를 아버지가 숨겨줬다고요? 숨겨줬다기보다 지켜줬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형사는 내 손에 파일 사진 한 장을 더 쥐어주었다. 흑백에 가까운 오래된 사진이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있는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아버지. 나는 숨이 막혔다. 그 아이를 나는 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겨울 집 앞 골목에서 잠깐 마주친 적이 있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어린 여자의 아버지는 그 아이와 함께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다. 들어가 있어. 나는 그때 아버지가 몰래 여자를 만나는 줄 알고 더 깊이 미워했다. 설마 그때 그 아이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이름은 윤하진입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형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장례식장 천장을 잠시 올려다보더니 말했다. 실종됐습니다. 뭐라고요? 이틀 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으러 다니다가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장례식장 안에서 갑자기 어머니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달려 들어갔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뒤엎은 채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낡은 수첩이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봐라. 첫 장에는 아버지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다. 내가 죽으면 지하 4층 17번부터 열어라. 그리고 하진이를 먼저 찾아라. 그 아래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그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다. 범인은 아직 살아있다. 그 사람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장례식장 안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가장 가까운 곳? 무슨 뜻이지? 친척 중 누군가
경찰, 장의업계 사람, 형사는 수첩을 낚아채듯 읽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늦었네. 뭐가요? 김태수 씨가 마지막으로 의심한 인물이 누군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누군데요? 형사는 대답 대신 장례식장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사람을 바라봤다. 그 시선 끝에는 아버지와 20년 넘게 같이 일했다는 장례식장 대표 백정호가 서 있었다. 그는 아까부터 지나치게 침착했다. 조문객 정리도 음식도 빈소 운영도 모두 능숙하게 챙기고 있었다. 내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오히려 부드럽게 웃었다. 왜들 그러시죠? 형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백정호 씨 오성연쇄 실종 사건 기억하시죠? 그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형사는 낮게 말했다. 당시 장례차 운전기사였죠. 모두가 얼어붙었다. 대표는 곧바로 웃음을 지웠다. 형사님, 장례식장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5년 전 피해자 이동 기록 당신 차량 동선과 겹칩니다. 증거 있습니까? 형사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지하 4층 17번에 가보려는 겁니다. 대표 얼굴이 처음으로 딱딱하게 굳었다. 나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다. 무언가 있다. 그날 새벽 나와 형사 그리고 경찰 2명은 동명추모원 지하 4층으로 내려갔다. 17번 보관함은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보관칸이었다. 열쇠를 꽂는 순간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나온 것은 돈이나 유품이 아니었다. 서류철, 오래된 캠코더 테이프, 녹음기, 그리고 여자아이 사진 여러 장. 사진 속 아이는 점점 자라 있었다.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 직전까지 모든 사진 뒷면에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생존, 확인. 형사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보호 관찰 기록이네. 나는 마지막 서류철을 펼쳤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정리한 15년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진 보호시설 전출 가명 사용 시작. 백정호 접근 시도. 2019년 장례식장 직원 채용 후 감시 시작. 내부 경찰 연락망 의심. 마지막으로 하진이 백정호를 알아봄. 그리고 맨 마지막 줄 하진이 기억이 돌아왔다. 나는 머리가 띵해졌다. 그 말은 곧 하진이가 범인의 얼굴을 기억해냈다는 뜻이었다. 형사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위험해진 거야. 그때 캠코더 테이프 케이스 안에서 짧은 메모가 하나 떨어졌다. 진실은 죽은 사람의 입이 아니라 산 사람의 습관에서 나온다. 백정호는 시신운구 때 늘 왼손 장갑을 2겹 낀다. 섬유 조각은 거기서 나왔다. 푸른 섬유 15년 전 손톱 밑에서 나왔다는 바로 그 단서. 형사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끝났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동이 틀 무렵 경찰이 백정호를 긴급 조사하려는 순간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동시에 형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진이 찾았답니다. 어디서요? 형사는 천천히 나를 봤다. 당신 집 근처 폐건물 살아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미친 듯이 차를 몰고 폐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예전에 내가 자주 놀던 재개발 구역이었다. 아버지가 유독 그 근처를 지나가지 말라고 했던 곳. 건물 안은 눅눅했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2층 방 한 구석에서 한 여자가 담요에 쌓인 채 발견됐다. 마른 얼굴, 겁먹은 눈, 그러나 살아있었다. 그녀가 바로 하진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첫마디로 한 말은 이것이었다. 아저씨는 끝까지 약속 지켰어요. 무슨 약속이요? 하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나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이번엔 진짜 끝내겠다고. 나는 그 말 속에서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과거를 숨긴 게 아니었다. 끝내지 못한 싸움을 죽기 직전까지 마무리하려던 것이다. 하진은 보호를 받으며 진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종 반전은 그 진술 속에 있었다. 백정호는 단독 범인이 아니었다. 최초의 유인과 시신 운구, 증거 훼손에는 당시 담당 형사 한 명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형사의 이름은 내가 너무도 잘 아는 이름이었다. 최만식. 어머니의 사촌오빠, 그러니까 내게는 작은 외삼촌 같은 사람이었다. 명절마다 우리 집에 와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공부 잘하냐 묻던 그 사람.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다. 아버지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범인이 있다고 적어둔 것이었다. 진짜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이다. 가족이 무너질까봐, 어머니가 견디지 못할까봐. 아버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며칠 뒤 백정호와 최만식은 함께 체포되었다. 15년 전 사건과 최근 하진 납치 시도, 그리고 아버지 사망 전날의 폭행 정황까지 연결됐다. 아버지는 죽기 전날 백정호를 찾아가 마지막 경고를 했다고 했다. 하진에게 손대면 모든 증거를 넘기겠다고. 그 몸싸움이 아버지의 마지막이 된 것이다. 장례식 마지막 날, 빈소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기사 한 줄도 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소문이 돈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누가 오든 신경 쓰지 않았다. 영정 사진 앞에 서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봤다. 평생 미워했던 사람, 평생 부끄러워했던 사람,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는 직업이라고, 차갑고 음침한 사람일 거라고 멋대로 단정했던 사람.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누구보다 끝까지 산 사람을 지키던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죽음의 곁에서 가장 먼저 진실을 발견하고
아무도 믿지 않는 흔적을 붙들고 15년 동안 혼자 싸운 사람, 그리고 그 싸움 때문에 가족에게조차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사람, 어머니가 내 옆에 조용히 섰다. 이제 알겠니? 나는 한참 후에야 대답했다. 네. 왜 그 일을 끝까지 놓지 못했는지. 나는 영정 사진을 보며 낮게 말했다. 아버지는 장의사가 아니라 증인이었네요. 어머니 눈가가 젖었다. 아니,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내 아버지는 죽은 사람들 대신 끝까지 말해준 사람이야. 그 말에 나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장례가 끝나고 한 달 뒤, 하진은 새로운 이름으로 다른 도시로 떠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내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다. 안에는 낡은 장갑 한 켤레가 있었다. 검은 장갑 안감에는 희미한 푸른 섬유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짧은 쪽지 아저씨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증거예요. 저도 이제 놓지 않고 살게요. 나는 그 장갑을 한참 쥐고 있었다. 살아생전 나는 아버지 손을 제대로 잡아본 기억이 거의 없다. 그 손이 늘 차갑고 거칠어서 괜히 피했던 기억만 많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거친 손이 수없이 많은 죽음을 정리하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의 삶을 붙들고 있었음을. 아버지의 진짜 직업은 장의사만이 아니었다. 그는 죽은 자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람이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끝까지 진실을 붙드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영정사진소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내게 전과 다른 뜻으로 다가왔다. 무심함이 아니라, 무게 차가움이 아니라 책임, 외면이 아니라 혼자라도 끝까지 견디겠다는 결심. 평생 미워했던 아버지의 진짜 직업은 장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죽음의 틈에서 끝내 진실을 건져 올리던 사람이었다. 오늘도 토끼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니다.